어제 세 사람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세 사람의 출마 선언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개혁신당 옛날 국민의힘에 있었다. 국민의힘에 우리 김창성 총장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세 사람의 출마 선언 어떻게 총평하시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오늘 같은 출마 선언, 어제 같은 출마 선언을 했으면 조금 반향이 있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총선에 영향도 미쳤을 것이고 정무적으로 좀 늦었다. 왜냐하면 이미 총선 패배가 됐고 그렇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분간 정치권으로부터 떠날 것처럼 하고 나갔는데 돌아온 명분이 지난 2달 동안 결국 밖에서 당을 보니까 당의 변화가 전혀 없더라. 민심을 수용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럼 본인은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시지. 그때 그렇죠. 그때 안 하고 지금 해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정치에 들어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만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느냐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결정할 거다. 맞아요. 저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고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생명력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총선 때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뭐 폴도 인사하고 뭐 그렇죠. 상황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고 나서 떠났는데 이제 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정치를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8대2라는 룰이 있잖아요. 당원 80, 여론조사 20인데 이 8대2 룰을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얘기를 하면 글쎄요 당대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본인의 정치 생명을 좀 길게 본다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다 싶어요. 한동훈 위원장님 집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원래는 나올 생각이 없었죠. 저도 놀랐습니다. 없었고 윤상현 의원을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출마를 결심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4분의 후보 중에 가장 친윤에 가까운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원희룡이죠. 그런데 8대2라는 게 결국은 현역 의원 영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당원수 영남이 많고 그다음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가장 크고 직전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4등 5등 했었는데 위에 앞에 분들 다 제끼고 과반 이상을 획득하는 이런 걸 만들었던 걸 보면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 설령 1등을 처음에 못하더라도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선을 활용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2, 3등 경쟁해서 결국 2등 하는 사람을 밀어주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볼 때는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렇죠.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런데 다이내믹하다. 결국은 용산이 어떻게 할 거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보기보다는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보는 지금 보수 당권 다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한동훈 전 장관이 일단 총선 참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자기 책임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이제 출마 선언문 전문을 보면 전혀 그렇게 실제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보면 정권 심판에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구해달라라고 호소를 하니까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통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내가 잘해서 이 정도 왔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총선 참패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살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또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한 거에서 조금 재밌었던 점이 이승만 대통령의 국힘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국힘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보수 정통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끝이 났어요. 뭐냐면 사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국힘에서 대통령을 냈는데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지금 뭐 감옥 갔다 온 이명박 대통령,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전부 박탈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까지 나오다가 왜 그다음 안 나왔지 하면서 쭉 연상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 국힘은 이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었구나라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얘기는 안 하니만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당정 일체 네, 뭐 네. 이 얘기를 또 하던데. 그러면서 레드팀이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레드팀. 하셨잖아요. 그 레드팀이 아시겠지만 이제 집행부나 이런 데서 네. 너무 편향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계속 비판 견제를 하겠다. 그렇죠. 그 이런 얘기인데. 뜻인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 것인가. 레드팀이 아니라 대통령의 경로 한마디에 정말 레드카드 받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 세 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네. 혹시 그 자료 있나요? 아, 자료. 아주 자료. 허접한 자료를 제가 아, 이거 시간이 하나 있어서. 만드셨군요. 네, 아, 네. 뭐 이런 자세 좋습니다. 없나요? 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 예.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친윤과 반윤을 X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 대선에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것도 Y축으로 만드셨어요. 했을 때 정말 그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에는 네. 반윤에 딱 찍고 그다음에 자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고 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대선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친윤인지 반윤인지 나는 개파 없다. 하지만 대선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에 활용하지 이 얘기는 전혀 안 했지만 네. 나는 친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저는 저게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삼각형이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야. 사무총장님 다음 주에 하나 뭐 만들어서 피켓을 가져올까요? 저렇게 우리가 뭐 구분해서도 볼 수가 있지만 누가 될까, 누가 유리할까. 그리고 결과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궁금한데. 네. 저는 아까 그 네. 사무총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윤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예, 따라서 윤심. 달라질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은 반윤을 명확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김기현 대표 때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지금 이제 구심력을 잃었고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들은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윤을 밟고 가는 한을 선택할 한동훈을?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을 선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을 한동훈으로 예측을 하셨어요. 네, 네. 자, 우리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아, 결과 내기를 할 수도 없고 내기.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어.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80%.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지지자 여론조사 뭐 이런 건 지금 거의 인지도 조사 비슷한 거예요. 네, 네.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네. 조사 결과를 좀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자면 결국 결선을 가는데 결선을 가는데. 결선에서 뒤집힐 거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이 1등으로 결선 가고 뭐 2등이 누가 할지 모르지만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가서 결선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오.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을 견제하는 세력이 싹 결집을 할 거라는 거죠. 아마도 야.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예. 될 거라는 쪽에 이제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3년이나 남긴 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그 한동훈 장관한테 붙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외 인사들이 워낙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 다음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또 줄 수 있으니까 여당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줄수 있는 데가 섣불리 한쪽에 붙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그래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통화도 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뭔가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통화 못할 사이도 아니잖아요. 어. 뭐 전화 오면 전화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뭐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면 잘해 보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다 대고 어디다 대고 전화했어 뭐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의례적인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예?
내가 나오면서 전화를 했다. 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쪽팔리게. 면상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굳이 내가 알린 거죠, 대통령하고 그거를. 얘기를 안 해. 예, 그 예. 전화한 사실 자체를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그 관계를 아는 건데 전화한 사실을 밝혔다는 것은 네. 지금의 처지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죠. 예. 그렇네요. 안 좋다고 말을 자꾸 시중에 나오니까 아니야 나 나오면서 전화해갖고 격려도 받았어.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오히려 패착이 될 수가 있다. 아니 어떤 분은 그 얘기 나오니까 나는 독대에서 밥 먹었다 그러는데 4시간 얘기하고 왔다는데 10초하고 4시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랑 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이제 불렀을 때 안 갔잖아요, 사실은. 오찬하라고 하자고 불렀는데 안 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증폭이 됐었는데 네. 10초 전화로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본인의 진심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 언론을 통해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인식되냐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자기 화난다고 자기 성질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다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죠. 어떤 경우든 당시에 예를 들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식사를 한번 하자고 했으면 저는 응해야 된다고 봐요. 응하지 않는 게 나 화났습니다. 나 당신하고 앞으로 갈 길이 다릅니다. 이걸 본인이 다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당 대표 나오려고 하니 영남 정통 보수표 를 의식해서 나 대통령하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전화 통화했다는 걸 밝힌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나는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뭐 이게 그래도 누구를 되게 할 힘은 없다고 해도 누구를 못 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빠져도 그런 얘기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최상면 특검법 이거 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까?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MB 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든지 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좀 가겠다.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가야 된다. 국민의 민심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비판을 하던데. 속 시원하게 비판을 하던데. 자, 어떻게 저는 들으셨습니까? 일단 최상범 특검법을 가겠다라고 한 거는 확실하게 윤과 선을 긋고 차별화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시즌 2가 됐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동훈 전 장관이 선택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김건희 여사를 비유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정도가 아니라 무슨 우주선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갔다 이거는 진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한동훈 후보의 이런 발언, 이런 입장, 대통령실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말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한다. 맞아요. 지금 최고 권력자가 그렇죠. 누구인지 누구를 더 무서워하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이라 불리는 이 최상병 특검은 하자고 하고 김건희 특검은 아직 뭐 수사하는 거 봐야 된다고 그러고. 예리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그 후보가 정확히 보는 거예요 지금. 실세가 누군지. 그리고 뭐 그 특별감찰관 얘기하고 제2부속실 뭐 얘기하는데 그건 물론 안 받아들여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좋은 걸 왜 내가 조그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인사와 예산이 투명하게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냐. 그렇죠. 내가 제1부속실을 갖고 있는데 내 건데다.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도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냈죠.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조금 다른 게 네.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지지하는 국민들이 60%가 넘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보수 쪽의 지지 세력이었었던 뭐 해병대라든지 군이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실세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어제 기자회견 현장이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건 계속 저희가 다음 주에도 짚어보도록 하고요.